그럼 저는 10%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가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좋게 보고 있고요. 바로 이제 서버 투자하려고 막 다들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네, IT의 신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형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IT의 신이라는 채널을 가끔 참고를 하는데, 네. 그 콘텐츠 내공이 상당히 깊더라고요. 아이고, 보통 이제 뭐 반도체나 그런 거 네. 하면은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약간 전반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다른 채널에서는 하고 있는데, 확실히 약간 좀 반도체 기술부터 해서 거기에 속해 있는 밸류체인 네. 그런 거 세세하게 짚어주시는 그런 모습 좀 인상 깊었습니다. 아, 네. 뭐 좀 이렇게 좀 쉽게 좀 설명을 하려고 좀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사이다 경제가 굉장히 또 잘하고 있고 내공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그러면은 그 채널을 개설하기 전에는 네. 그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원래는 네. 이제 전자신문 기자를 10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전자신문. 이제, 예. 네. 여의도 투자업계에 몸을 담은 지는 이제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네. 제가 맨 처음에 저도 이제 그 네. 주식 관련, 증권 관련 일을 시작할 때 그 네. 신문을 여러 개 챙겨보잖아요. 네네. 전자신문은 꼭 봐야 된다. 아.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전자신문 보면서 네.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IT의 신이시니까 네네. 또 이렇게 IT 관련 전문적인 네네. 분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네. 사실 뭐 별로 좋지가 않죠, 최근에. 맞습니다. 네, 별로 좋지가 않고 합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대표님께서는 그 본인 채널에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상황과는 좀 반대되는 얘기일 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저기 반도체 업황은 지금 좋습니다. 네, 주가가 안 좋을 뿐입니다. 좋다고요? 네네. 네네. 굉장히 좋을 네. 뿐이고요. 네. 뭐 최근에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매출 74조 나왔고요. 네네. 영업이익이 15조 8천억 나왔습니다. 네네. 그 매출이 분기 70조 넘은 건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역대 분기 실적 두 번째로 좋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슈퍼사이클 때 이후로 굉장히 이제 좋은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4분기부터 내년 1Q까지는 안 좋을 거라는 게 이제 우려가 프라이싱이 돼서 주가는 먼저 선반영을 한 거고요. 네. 네. 저는 그런데 이게 사이클이 그때 슈퍼사이클이 꺼질 때처럼 끝난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정도 조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간에 약간 반납 같은 네네. 그런 이게 느낌.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한번 조정받고, 그러니까 조정이 좀 아프고 깊었지만 저는 이게 사이클이 꺾일 사이클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일단은 그 슈퍼 사이클은 보통 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이 1%만 털어져도 폭등을 하거나 네. 폭락을 해버리거든요. 변동성이 상당히 네, 심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막 가격이 오르면 뭐 반도체 업체들이 투자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느새 이제 공급 부족에서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서 가격이 폭락해버려서 그렇죠. 그게 이제 과거 17년, 18년에 봤던 사이클이거든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21조 영업이익을 내다가 그 다음에 2조 8천억밖에 안 나오는 네네. 예, 8분의 1 토막 나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네네. 사이클이 끝나는 과정인데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이영수라는 사람은 계속 사이클이 유지된다고 보고 있냐면 반도체라는 산업은요 그 굉장히 장치 산업입니다. 굉장히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감가상각이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첨단팹 하나 끓이는데 10조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5년 동안 한다 그러면 연간 2조씩은 그렇죠. 이익을 내야지 똔똔이 되는 네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을 안 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계속 라인을 돌리면서 물량을 밀어내냐면 이거를 라인을 세우는 것보다는 적자가 나더라도 돌리는 게 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하다가 재고로 계속 축적하다가 마지못해 이제 물량을 밀어내면 이게 시장에다가 후두둑 물량을 풀리면서 폭락해버리는 그게 이제 과거 17년, 18년의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이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 공급업체들이 다 재고를 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수요가 꺾여서 공급업체들이 재고를 막 잔뜩 지고 있다가 이게 못 이겨서 물량을 내놓아서 폭락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재고를 지고 있는 게 공급업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재고가 별로 없습니다. 네네. 지금 보통 재고가 한 6주치 정도를 재고를 가져가거든요. 네네. 그런데 2주치 정도밖에 재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장에는 재고가 많냐? 세트 업체들이 재고를 지고 있는 거예요.
세트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세트 업체, 완제품 업체들이 지고 있는데 뭐 스마트폰 업체라든지 아니면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맞습니다. 그런 예. 업체들. 예. PC 업체들. 네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보통 중국 세트 업체들은 마진율이 그렇게 높은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한 3%, 4% 뭐 이렇게 겨우 근근히 먹고 사는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은 반도체 재고를 많이 지고 있다가 이게 가격이 폭락해 버리면 크게 손해를 보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서는 재고는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가는데 이게 미중 무역 전쟁하고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작년에 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서 공급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바이든하고 계속 시진핑의 사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메모리가 우리가 조달이 안 될 수도 있겠네라고 해서 안정 재고가 아니라 안전 재고 네. 차원에서 재고를 많이 쌓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메모리 수급은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팟 가격 시장,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다가 재고를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네, 스팟 가격이 빠진 올해 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네네. 디램 가격이 계속 빠졌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세트 업체들이 네. 가지고 있는 재고를 네, 시장에 시장에서 던진 이제 던지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하라 그랬다. 네네. 아. 보통 이 반도체 시장이라는 건요, 네. 디램 시장이라는 거는 고정거래가 시장이 전체 100에서 95%입니다. 그리고 스팟 가격 시장은 5%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런데 고정거래 가격 시장은 알 수가 없어요. 공개해주기 전까지는. 아. 그래서 이제 스팟 가격 시장을 보고 이게 고정거래 가격의 어떤 동향을, 추이를 파악하는 선행지표로서 활용을 하는데요. 이게 평상시에서는 그게 의미가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셋업체들이 재고를 지고 있다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시장이 던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선행지표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왜곡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4분기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물량을 출하를 줄여버리면 됩니다. 아. 재고를 쌓으면 됩니다. 재고 플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아, 기존에 쌓은 재고가 없기 때문에 네, 재고가 쌓아서. 없기 때문에 네. 재고를 쌓으면 됩니다. 아. 가격이 떨어지는데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 1Q가 지금 10% 빠진다고 다 시장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저는 10%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 컨센 상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맞습니다. 있는 예, 거예요. 그렇죠. 시장 기대치가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공급이 또 부족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은 그 반도체라는 게 설계가 바뀌고 공정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설계가 바뀌면 공급이 줄어들죠. 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공정을 또 바꿔도 수율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보통은 설계나 공정 중에 하나만 바꿉니다. 아. 연간으로. 그래서 틱톡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네. 그래서 설계를 한번 바꾸고 그 다음에 공정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인텔 때문에 스케줄이 다 꼬여졌습니다. 인텔이 왜요? 인텔이 원래 서버용 신규 CPU를 원래 올해 내놔야 되는데 네네. 올해 못 내놓은 거예요. 사파이어 레피지라는 네네. CPU를 못 내놔서 서버 투자가 딜레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규 CPU에 맞춰서 DDR5라는 디램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아, 네네. 그리고 원래는 내년에는 공정 변화의 해인데 설계도 변화되고 공정도 변화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설계도 바뀌고 공정도 바뀌면 당연히 수율이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공급이 생각보다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 내년에. 그런데 어떻게 사이클이 꺾이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제가 보는 지금 시장하고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괴리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네. 저는 어쨌든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저는 좀 더 객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그 순간적으로 디지털 기기 수요가 늘어서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짝 증가를 했다가 네네. 이제 사실 그 사이클이 끝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수요적인 측면에서 네. 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시고요. 네, 굉장히 네네. 맞는 말씀이세요. 네네. 그게 사실 언택트 때문에 네. PC 수요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늘었거든요. 네네. 원래 PC라는 게 이 피크를 찍고 세츄레이션 되는 산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네네. 태블릿 PC나 이런 쪽에 계속 그렇죠. 시장 점유율을 내주고 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노트북이라는 거는요, 보통 콘텐츠를 생산할 때 씁니다. 그리고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은 콘텐츠를 소비할 때 쓰죠. 네네. 그죠? 그런데 이게 언택트가 되다 보니까 회사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노트북을 사서 콘텐츠를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작년에 두 자릿수 성장했고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크게 뭐 조정될 거는 대표님 말씀대로 맞아요. 근데 반대로 보면요, 그 메모리에서 전체 시장에서 PC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6% 정도 됩니다. 13에서 16% 정도. 네네. 그러면 전체에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네네. 그런데 언택트가 되면 노트북 PC는 사요. 근데 스마트폰은 잘 안 바꿔요. 왜냐면 밖으로 나돌아다녀야지 인스타그램으로 사진 찍고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예.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수요가 굉장히 이연된 수요들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작년에 스마트폰이 워낙 안 팔렸기 때문에
올해는 스마트폰이 한 두 자릿수 성장할 거로 봤거든요. 네. 다 시장 컨센이. 네. 그런데 실제로는 7%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스템 반도체 공급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네. 네, 보통 동남아에 조립 공장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조립 공장이 있는데 거기 코로나가 창궐 하니까 네. 작업 인력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100명을 넣어야 되는 30명밖에 못 넣고 하니까 그 생산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수요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이 리오프닝이 되면 스마트폰을 많이 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36% 비중을 차지하는 서버입니다. 서버요. 네. 왜냐하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은 만약에 부품 가격이 올라서 비싸지면 안 사죠. 안 사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판가에 전가를 할 수 없으면 가격이 계속 마진이 축소되기 때문에 셋업체들이 그냥 물량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서버는요, 클라우드 투자 수요가 오면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니면 유튜브 뻥 나듯이 네네네. 아마존 뻥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네. 아마존 웹 서비스 뻥 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죠. 그렇죠. 한 번씩 유튜브 셧다운돼서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서버가 제대로 정설이 안 돼 있으면 그런 문제가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걔들은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은 가격을 따지지 않고 필요하면 지릅니다. 그래서 17년, 18년도에 슈퍼 사이클이 온 거거든요. 디램 영업이익률이 70%씩 막 나온 거죠.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텔 신규 CPU에 맞춰서 투자를 할 거고요. 거기에 또 DDR5라는 새로운 디램이 굉장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네. PC 수요가 감소한 건 맞으나 네네.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규모가 크지 네. 않고 그렇죠. 오히려 최근에 그 공급망 병목 현상 이런 맞습니다. 것들 때문에 그렇죠. 스마트폰 이런 출하량이 생각보다 덜 좋아질 나왔고 겁니다. 그 네. 부분이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라고 하면 이완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한쪽 작은 시장은 좀 줄어들 수 있을지언정 그렇죠. 좀 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화랑세를 띌 거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나 그런 거 실적 발표한 거 보면 네. 클라우드 쪽은 엄청나게 실적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서버라는 건요. 우리 PC는 보통 껐다가 켰다가 하잖아요. 네. 서버는 한번 이렇게 장착이 되면요. 얘가 수명이 닿을 때까지 끄지 않습니다. 서버는 전기를 끄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돌아가야 24시간 되니까.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수명이 짧아요. 네. 그런데 보통 17년, 18년 슈퍼 사이클 때 투자했던 서버들이 네네. 지금 한 3, 4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갈아줘야 돼요. 아. 원래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네네. 그 메모리 수명이 3년이거든요. 네네. 내부 그 지침이. 그렇죠. 네. 그거를 4년으로 늘렸어요. 최근에. 왜냐면 14나노 구형 CPU 가지고 투자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죠? 조금만 기다리면 새로운 10나노짜리 CPU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지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어거지로 쓰고 있고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만 나오면 바로 이제 서버 투자하려고 막 다들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꺾였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걸 본다 그러면. 네. 새로운 시각을 상당히 좀 많이 제시해 주셔서 네. 이거는 이제 약간 업계에서 보는 시장하고는 약간 좀 네. 예, 다른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결국에는 이제 또 맞을 네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지금도 기대감이 많이 꺾여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 네. 생각에는 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이게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메모리 가격, 그렇죠? 네네. 메모리 가격 반도체 얘기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최근에 이 네. 주가에서도 약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는 아직 그 바닥 탈출을 완벽하게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9만 원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네네. 네. 최근에 10만 원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네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사실 메모리 반도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DRAM이나 낸드 플래시. 네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네. 그 내년을 봤을 때는 네. 좀 더 유명한 분야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메모리 중에서 돈을 버는 거는 대부분 디램입니다. 네네. 디램이 대부분 이 돈이 되고요. 낸드 플래시는 돈이 안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사실 전 세계 낸드 플래시 업체가 생산하는 업체가 6개 정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6개 중에서 돈을 버는 유일한 업체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만 20% 정도 이익을 내고 네. 나머지 회사들은 적자 아니면 똔똔이에요. 아, 그만큼 지금 플레이어가 너무 많은 상황이거든요. 아직까지 그쪽은 좀 치킨 네네. 게임이 진행이 돼야 되겠네요. 아직 덜 끝났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인텔이 낸드 플래시 사업을 SK 하이닉스한테 팔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도시바가 그러니까 키옥시아라고 그러죠. 그쵸. 키옥시아가 지금 2등 업체인데 네. 간당간당합니다. 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네. 투자를 해야지 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건데 네네네. 돈이 없어서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자꾸 웨스턴 디지털에 인수된다, 마이크론에 인수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2개 업체가 정리되고 4개 업체로 재편이 된다 그러면 아마 낸드 플래시 가격이 크게 반등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좋냐라는 거는요. 디램으로 돈을 버는 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야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 장비 업체나 소재 업체냐 이런 게 좋아지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요. 디램은 투자가 굉장히 생각보다 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디램 투자를 더 해버리면 가뜩이나 가격 떨어지는데
공급을 더 늘리면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D램 쪽은 보안 투자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아, 네. 그래서 최근에 3분기 컨퍼런스 콜 보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D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D램 쪽 장비들이나 이런 쪽은 약간 좀 생각보다 어떤 장비 위주로 보면 덜 매력적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낸드 플래시는 투자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장비주로 본다 그러면 낸드 플래시가 낫고요. 네. 그런데 소재주로 본다 그러면 D램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D램이 신규 투자는 없지만 네. 보안 투자가 있습니다. 기존의 19나노, 18나노, 16나노를 14나노로 전환하는 그걸 테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안 투자를 해서 미세 공정으로 바꾸는 건데요.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나 소재 업체들은 장비나 소재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 관련된 좀 주 핵심 업체들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뭐 보통 그 이제 14나노로 가면 크게 바뀌는 부분들이 ALD라는 공정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CVD라는 증착 기술을 쓰는데 네. 이게 원자층까지 이제 막질 자체가 기존에는 분자단인데 이제는 네. 원자단위까지 훨씬 더 작아져야 작아지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워낙 반도체 콤팩트해지기 때문에 이제 원자까지 돼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장비가 일본 소재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장비는 일본의 고쿠사이라는 업체의 걸 쓰고 있고요. 소재는 일본의 아데카라는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을 기준으로 보면요. 그런데 이게 국산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비 쪽에서는 유진테크 그리고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들이 이제 ALD 장비를 국산화를 했고요. 네네. 이제 요게 납품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소재 쪽은 이제 아데카라는 업체가 일본 업체가 하고 있는데 국내 DNF라는 회사가 거기 하이케이 소재를 이제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ALD 장비에 쓰이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좀 익스포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그 네. D램 전환 투자, 보안 투자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같고 네. 그다음에 14나노 네. 이제 공정이 되면 수혜를 보는 회사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그런 경쟁력이 뭐 있을까요? 낸드 플래시는 일단은 그 낸드 플래시도 예전에는 계속 미세한 이렇게 그 나노를 줄이는 공정으로 되다가 이게 6나노 좀 와서는 이게 더 줄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위로 층수를 쌓는 아파트처럼 층수를 쌓는 기술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V낸드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데이터 셀을 기존에는 이 웨이퍼에서 최대한 촘촘하게 넣는 게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그때부터는 층을 쌓는 게 기술인데요. 네네. 지금 가장 하이엔드가 128층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 치면 128층짜리인데 네네. 요게 내년부터는 176층이 메인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층수 깔아주는 장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층 깔아주고 깎아주는 장비가 필요한데요. 이 층을 깔아주는 장비가 테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 PECVD라는 장비를 공급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이 층을 깔고 이제 이렇게 깎아줘요. 방을 깎아줘야 네네네. 되잖아요. 방을 깎아주는 장비가 PSK라는 회사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쪽은 이제 테스랑 PSK 이 두 회사가 굉장히 좀 수혜 폭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낸드 플래시 쪽에선 투자가 네. 그런 그 단수를 많이 쌓는 그런 맞습니다. 쪽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렇죠. 단수를 많이 쌓을 때 필요한 장비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증착 장비랑 그다음에 쌓은 다음에 또 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각 장비. 그렇죠. 그 PR 관련된- 스트립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장비 말씀해 주셨고 네네. D램 쪽에서는 네. 그 약간 보안 투자, 네네. 약간 나노가 좀 진화하는 그런 맞습니다. 관점에서 네네. 또 주목할 기업을 말씀. 7나노, 5나노 공정에서 삼성의 파운드리를 쓰겠다라는 게 지금 앨런 머스크의 생각인 거고요. 그러면 봐야 될 종목들은 뻔하죠. 미국 장비가 대체가 안 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 얘기를 했고요. 네네.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 네. 또 어떻게 본다면 그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를 네네.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그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 네. 미국으로 간다. 네. 이게 아직 안 갔죠? 이제 갔나요? 이제? 네네. 11월에 갑니다. 11월. 네. 11월 초. 초가 될지 말이 네. 될지는 잘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네,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 그렇죠. 같고요. 이게 갔다는 것 자체가 네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언급되어 온 네네. 미국의 그 파운드리 증설 네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네네. 간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뭐 또 테슬라를 또 고객사로 삼아서 네네. 뭐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네네. 주시고 네네.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미국 투자가 확정된다라고 네네. 한다면 네. 과연 어떤 그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핵심적인 그 요점을 딱딱 집어서 잘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네. 핵심을 잘 짚으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네. 일단은 미국으로 가는 거는 파운드리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칩스 포 아메리카. 그러니까 네. 미국 반도체 굴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고민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생산 라인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라는 게 이번에 어떤 문제 인식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세제 혜택의 40%를 제공해 줄 테니까 미국 내에다가 반도체 라인을 깔아라라는 게 TSMC, 뭐 삼성전자, 인텔한테 요구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은 20조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걸 가는 거고요. 그 미국 이제 그 텍사스 주에 있는 테일러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지금 거의 그 부지는 확정된 것 같고요. 부지. 네. 네. 거기에다가 이제 20조 투자를 해서 아마 5나노 파운드리 그 공장을 세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하고 만나러 가는 거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자율주행차용 AP를 가장 하이엔드 테크를 씁니다. 보통 그 일반 자동차용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세 공정이 아무리 좋아도 뭐 28나노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쓰는 게 14나노 수준이고 향후에는 7나노, 5나노까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나노, 5나노 공정에서 삼성의 파운드리를 쓰겠다라는 게 지금 앨런 머스크의 생각인 거고요.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그러면 테슬라 같은 고객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이제 구글 웨이모 AP도 삼성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뭐 그 모바일 AP, 그러니까 모바일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는 TSMC한테서 가져오기가 쉽지 않지만 네네. 새로 성장하는 자율주행차용 AP는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라는 이런 야심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앨런 머스크하고 협력을 할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가 뭐 연간 50만 대, 100만 대밖에 팔지 않는 회사지만 굉장히 어떤 브랜드 가치라든지 성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그러니까 전장 부품 쪽을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센터페시아에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네네. 그리고 이제 삼성은 하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만에 또 전장 부품, 디지털 콕핏 이런 것들을 또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걸로 협력을 해서, 그리고 삼성전기에 그 자동차용 카메라를 또 납품할 수 있고 5천억 규모의 또 계약이 된 걸로 지금 뭐 언론 보도가 되고 있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다 마무리를 짓고 오는 게 어떤 이번 출장의 역할이 아닐까. 그러면 봐야 될 종목들은 뻔하죠. 파운드리 관련주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자율주행차 전장 부품주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약간 네.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는데 네. 왜 하필 그러면 테슬라는 TSMC가 아니라 삼성전자 쪽이랑 이렇게 협력을 하러 할까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질문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세요. 네. 일단 그 파운드리 시장을 놓고 네. 보면요, TSMC는 전 세계 56%를 장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완전 거의 뭐 그렇죠. 네, 독과점이죠. 독과점이죠. 네네. 삼성은 17%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럼 56%짜리 회사하고 17%짜리 회사를 놓고 볼 때 당연히 TSMC한테 맡기면 좋겠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런데 테슬라가 연간으로 해봐야 10모델 AP 해봐야 몇십만 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TSMC한테 줄 서 있는 고객들을 보면요, 보통 몇 억 장씩. 그러니까 애플이나 네네. 뭐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들은 보통 칩을 몇 억 장씩 맡기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면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고객이겠지만 당장에 이런 고객들 제쳐놓고 대응해 줄 만큼의 어떤 니즈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삼성은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TSMC에는 좀 못 미치지만 이런 회사를 잡고 서로 윈윈을 한다 그러면 향후 미래에서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삼성이 내년에 3나노 GAA, 그러니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신공정을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진행한다 그러면 누가 고객사가 의뢰를 해야지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만들어서 메모리처럼 지금겨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파운드리는. 네네. 파운드리는 주문이 들어와야지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의 물량을 받아서 그 공정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를 만난 거로 보시면 됩니다. 딱 들어보니까 경제 논리에 의해서 네네. 삼성한테 맡기는 것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좋겠네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TSMC가 삼성처럼 잘 대응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줄 서 있는 고객들이 맞습니다. 많으니까. 지금 번호표 이만큼 뽑고 있는데 이걸 그렇죠. 그러면 테슬라한테 잘해주려면 네. 여기를 기존 고객들 마음 상하게 하고 네네. 뭔가 이 자리를 빼줘야 되는 팩을 빼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또 말씀하시다가 만 그런 부분 네네.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이제 뭐 테슬라 뭐 수주 따내고 그다음에 네네. 파운드리 공장 짓고 한다면 네네. 주목해야 되는 종목? 네. 일단 일단 뭐 파운드리 쪽에서는 보시면 사실 그 미국 반도체 굴기잖아요. 네네. 미국 반도체 굴기니까 아마 미국 장비를 많이 쓰라고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세금의 40%를 주는데 네네네. 그 가능한 미국 장비를 쓰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보통 전 공장이라 그러잖아요. 팹 공장인데 그런 쪽은 미국이 워낙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네네. 뭐 그 KLA라든지 뭐 테라다임 이런 회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쓰는데 미국 장비가 대체가 안 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후공정 쪽입니다.
후공정 쪽에서 국내에서 미국 회사들이 할 수 없는 거를 잘하는 그 후공정 쪽에서 뭔가 돋보이는 독점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라는 회사하고요. 네네.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는 후공정 쪽에서,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지라 그러거든요. 네. 최근에 후공정 기술이 워낙 난이도가 높아져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이 두 회사가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는 미국 반도체 굴기가 되더라도 후공정 쪽에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그 후공정은 아마 미국의 암코라는 회사가 담당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패키징을 하는 네네. 테스트를 패키징하고 테스트는 네네. 미국의 암코가 담당하고 네. 그 암코의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소모품들 있잖아요. 소켓이라든지 기판이라든지 PC라든지 PC라든지 네, 그런 쪽은 이제 수혜를 국내가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TSE라는 회사는 프로브 카드랑 소켓을 하고 그렇죠. 테스트 쪽이죠.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리노공업도 이제 저기 소켓을 납품하고 뭐 이제 그리고 뭐 후공정 쪽에서 뭐 핸들러 이런 쪽은 이제 뭐 그런 쪽도 이제 테크윙이라는 회사가 좀 일부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수혜들을 좀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료를 만드는 네. 그런 회사도 뭐 같이 수혜를 이제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후공정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전공정이 사실 부가가치가 더 크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반도체 기술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네네. 이제 목적성은 하나잖아요. 네네. 얼마나 더 미세하게 잘 맞습니다. 만드느냐.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화두가 된 게 EUV 극자외선 장비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 네덜란드 ASML만 현재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SML 말고 네네. 또 좀 주목할 만한 네. 그런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사실 노광이 점점 갈수록 중요해지고 어떤 장비 투자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 30% 초반 정도였거든요. 네네. 만약에 뭐 10조에 설비 투자를 한다 그러면 10조 중에서 한 3조 정도 초반은 노광이었는데 지금은 40%까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노광기 EUV라는 장비 자체가 워낙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 장비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엄청 비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장비는 답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뭐 익스포저 있는 회사가 없다고 보면 되고요. 대신에 그 장비를 돌리는 데 있어서 소모품들, 예를 들면 펠리클이라는 네네. 이제 그 마스크를 보호해주는 부품들 이런 쪽은 SNS텍, 뭐 FST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기존에 어떤 그 해외 플레이어가 있고 이거를 국산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수혜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광에서 필요한 이제 우리 그때 아베 소부장 때 문제가 됐던 포토 레지스트. 그렇죠. 그렇죠. EUV용 포토 레지스트 쪽을 이제 국산화를 하는 회사가 이제 국내에는 이제 동진 세미캠 네. 그리고 그 원재료를 하는 ENF 테크 뭐 이런 회사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DNF라는 회사가 또 이제 거기 드라이 PR이라는 EUV용 뭐 또 그거를 개발하고 있고 뭐 이런 쪽 좀 수혜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가시적인 수혜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냥 약간 좀 기대감을 가지고 맞습니다. 있다라고 네. 이제 그 정도로 되는 보시면 거고.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만든다 그게 아니라 지금 네네.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연구 개발하고 있고 그쵸. 국산화를 하고 있다. 이 정도. 국산화는 일단은 하긴 해야 되는 어느 맞습니다. 정도 부분이 네.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삼성전자가 뭐 지분 투자 네. 뭐 그런 기업들도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기도 하네요. 네. 아무래도 좀 피를 섞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쪽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 세계적으로요, 이 역병이 크게 돌면요, 네. 자동화 투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필연적으로 로봇 산업이 뜰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서 네네.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2차 전지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시에서 상당한 주도주였는데 그 이 상승세를 꺾은 이슈가 바로 이제 테슬라가 LFP 네네. 리튬 인산철 배터리죠. 네네. 그거를 이제 약간 그 스탠다드 모델에 채용을 하겠다라고 네네. 밝히면서 네. 약간 좀 투심이 네. 꺾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이 니켈 쪽으로 좀 갈 것이다라고 네네. 했는데 약간 어떻게 그렇게 말한 부분에 있어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네네.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2차 전지의 뭔가 그 개발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네네. 생각하시는지 네네. 물론 이건 어렵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뭐 견해를 여쭤보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이건 사실 뭐, 네. 그, 필드에 있다고 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죠. 미래 네. 기술 쪽이니까. 이건 좀 네. 저의 뇌피셜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이제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요. 네네. 일단 국내 3사가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 네. SK 이노베이션 3사가 있는데 대부분 삼원계라는 쪽 중심으로
그렇죠. 기술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이온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삼원계라는 게 니켈, 코발트, 망간 아니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네네. 중심으로 이제 삼원계라는 배터리를 써왔고, 그러니까 중국은 LFP라는 배터리 중심으로 써왔습니다. 그러면 삼원계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출력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니켈은 에너지의 양을 키우는데 중요한 원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발트는 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붕 밟았을 때 제로백을 얼마나 낼 수 있냐는 거는 코발트의 어떤 역할이 크고요. 네. 그 뒤에 붙은 망간이나 알루미늄은 안정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을 좀 더해주는 건데, 그래서 물성이 조금씩 다른 건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LFP는 굉장히 기술 수준이 떨어지고, 이게 왜냐하면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네네. 저가 전기차에다 쓰겠다라고 네. 해서 다 삼원계 쪽으로 기술을 집중해 왔는데, 이게 그 무게가 많이 나가고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더라도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삼원계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원소 그 자체가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이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셀,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4대 소재를 가지고 하나의 셀을 만들거든요. 그 셀을 여러 개를 어뢰를 해서 이 모듈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듈을 가지고 막 만들고, 모듈을 한 6개, 8개, 뭐 12개 이런 식으로 해서 팩을 만듭니다. 그 팩 자체가 전기차의 배터리가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LFP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모듈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듈 때문에 그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동차 내에서. 네네. 쓸데없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데, 네네네. 무게가 많이 나가는 대신에 공간 효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셀 투 팩이라고 그럽니다. CTP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모듈 없이 그냥 셀에서 바로 팩으로 갈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장점이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셀에서 팩으로 바로 가는 걸 넘어서 셀 투 셰시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차체 안에다가 그냥 촘촘하게 박아버리는 배터리를. 저 들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셀 투 셰시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쪽으로 기구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 되다 그러면 네네. 이 LFP가 굉장히 그 어떤 기존의 어떤 약점이 굉장히 단순간에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또 이슈가요. LFP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노벨상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네네. 그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중국이 어떤 로열티를 내고 중국 내에서만 어떤 물량을 주로 집중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해외로 파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IP 장벽이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점이 그런 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LFP 배터리 확장을 하려고 하고, 애플도 LFP 기반으로 전기차를 만들고 싶어 하고, 그리고 최근에 현대모비스가 이제 현대차에 적용한 이 GMP에 들어갈 LFP 배터리를 CATL하고 공동 개발권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센티에는 국내 2차 전지 쪽은 대부분 삼원계 중심으로 세팅되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센티에는 좋지 않은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약간 트렌드가 글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는 아예 최근에 가시던 확 쏠림 분들. 현상은 네. 안 나겠지만, 네. 기존에는 우리가 그렸던 거는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나머지는 시장은 다. 삼원계가 먹을 거다라고 보고 네. 거기에 많은 밸류를 줬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 라고 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우려들이 반영되면서 약간 이제 디레이팅 되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국내 그런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네. 중에서 네네. 이게 뭐 삼원계 네. 이쪽에 종속된 기업도 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 LFP 트렌드로 간다라고 해서 네. 뭐 오히려 이제 그쪽으로 가서도 크게 영향이 없는 네. 그런 기업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네. 아직까지 뭐 LFP 쪽으로 구체적으로 뭐 비즈니스를 하는 건 거의 없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여기 LFP가 리튬 인산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산화철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 국내 이제 포스코 쪽에서 산화철을 독점적으로 가져와서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EG라는 회사입니다. 비상장사인가요? 아니, 상장사입니다. 상장사요? EG. EG요? 네, EG라고 네네. 그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가 운영하는 그 옛날에 네. 그 그러니까 옛날 예, 정치 테마주로 엄청 올랐던 그 기억이 네, 나네요. 포항제철 네네. 이제 세팅할 때 이렇게 이제 네네. 먹고 살 거를 챙겨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예. 네네. 네, 네. 그런 이제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모 그린텍이 그 LFP 기반 BMS 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CATL하고 셀투팩 이제 LFP 기반으로 이제 그 기술 그 협력을 이제 발표했거든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좀 나름 그래도 익스포저가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을 이게 네. 약간 뭐 테마성일 수도 있고 하니까 맞습니다. 잘 기업 분석을 해보시고 아직 국내에 네. LFP 기반 서플라이 체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쵸. 됩니다. 왜냐하면 3원계에 거의 올인해왔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직까지. 쪽으로 참고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IT 쪽이라고 한다면 약간 좀 성장성 되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증시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 분야가 있어요. 네. 그쪽이 이제 로봇 쪽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로봇 쪽 산업의 규모가 또 얼만큼 성장할 것인지 네네. 또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네. 네. 일단 그 세계적으로요, 이 역병이 크게 돌면요, 네. 자동화 투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아, 그게 상관성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스페인 독감이 일어났을 때 네. 유럽 인구의 한 15%가 죽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옛날 흑사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사병이 돌면서 유럽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죽으면서 그 신분제가 파괴되기 시작한 게 왜냐하면 인건비가 갑자기 귀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농노들 불러서 대충 시키면 되는 일인데 이제는 사람이 흑사병을 많이 죽어버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돈을 더 줘야지 이제 일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그 20세기 초에는 이제 스페인 독감 때문에 갑자기 인건비가 확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화 투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업은 그러면 인건비를 계속 올려줄 수 없기 때문에 자동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때 그래서 이제 자동화가 되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러다이트 운동을 했잖아요. 네네. 막 기계를 부셔버리고 네네. 자동화되면서 네. 그때 이제 나온 게 컨베이어 벨트, 포디즘이라는 게 나왔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라 이 역병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공급 관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뭐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고 그렇죠. 인건비 막 올려가고 맞습니다. 막. 예. 네. 왜냐하면 이제 안전에 직결된 거기 때문에 아. 예전처럼 막 이렇게 이제 나가서 일하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오르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자동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필연적으로 로봇 산업이 뜰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 네. 그래서 뭐 최근에 테슬라가 뜬금없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기사에 나왔어요. 그렇죠. 네. 결국은 지금 보면 우리 그 어떤 플랫폼 일자리라 그러잖아요. 이제 네. 뭐 배달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하면 뭐 택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한 달에 500, 뭐 700씩 벌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로봇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현실이지만 그러면 이제 거기 관련된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좀 그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네네. 이제 수혜를 받는 쪽을 생각해 본다라고 네네. 하면 약간 스마트콘이나 스마트 팩토리, 네네. 약간 자동화 기기 맞습니다. 그런 쪽이 가장 먼저 투자가 진행될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이제 가장 그 가시적인 투자는 물류 네네. 뭐 이런 쪽이지 운송 이런 쪽이 가장 이제 심플하게 아. 투자가 제일 니즈가 크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요 네. 자동화 투자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알바생 시급을 올리니까 결국 다 그 키오스크가 다 대체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현실인 거죠. 이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네네.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한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면 기업은 또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자동화 투자가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제조 현장 중심으로 로봇들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큰 제조 로봇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했는데 네네. 지금은 언택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면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로봇도 굉장히 커집니다, 시장이. 그래서 집안에 있는 로봇들, 뭐 운송 로봇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뜬금없이 왜 인수했을까? 그리고 테슬라가 뜬금없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그 개발 로드맵을 내놨을까? 그런 빅테크 회사들은 이미 다 그런 시장을 알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맞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휴머노이드 로봇, 뭐 서비스 네. 관련 로봇, 네네. 뭐 이런 쪽에 좀 네. 현재 집중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분야가 이제 잘하는 건 사실 대부분 일본 쪽이 로봇을 잘해요. 로봇 쪽은 아무래도 네, 일본 네. 쪽이 고령화사에 그렇죠. 먼저 진척되고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네. 일본이나 미국, 독일 이런 데서 잘하는데 네. 그나마 이제 특수한 분야에서 잘하는 회사가 국내에서는 이제 다관절 로봇 쪽에서 잘하는 회사가 제조 로봇 쪽에서는 제우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로봇 쪽으로 뇌수술 로봇, 뭐 이비인후과 로봇 이런 것들은 다 결국 메타버스로 원격 진료로 원격 수술로 제어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술들이거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고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네네. 예, 원래 3D 검사 장비 세계 1위 업체인데 그렇죠.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의료 로봇 쪽을 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FDA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쪽 그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감속기예요. 우리 사람의 관절 역할을 하는 건데 로봇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세하게 제어를 하려면 이 관절을 굉장히 이 그 수치로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감속기를 하는 SPG라는 회사가 있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이제 서비스 로봇 쪽에 이제 이런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 뭐 이런 쪽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이제 실제로 뭐 로봇 쪽을 아예 메인 비즈니스로 막 하는 그런 기업이라기보다도 네. 기존에 뭐 반도체 장비를 만들거나 아니면 네, 맞습니다. 약간 뭐 가전제품을 만드는데 그쪽에서 이제 파생돼서 맞습니다. 뭔가 성장 동력을 그쵸. 삼아서 네. 그런 기업들이 많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 업체죠. 맞습니다. 세정 장비 업체인데 네네. 이제 그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로봇 시장이라는 게 네. 뭐 급성장하는 시장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뭔가 이 주력 산업이 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 AR, VR 쪽에 굉장히 또 메타버스 때문에 관심이 많지만 그렇죠. 그 시장이 아직 핸드셋을 대체하기에는 너무 아직 시장 규모가 작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발을 담궈놔야지 이게 시장이 커졌을 때 이제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준비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메타버스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 게 사실 네. 뭐 VR, AR 관련된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막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시기가 한 2015년, 2016년부터 그렇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테마로 끝나고 맞습니다. 또 한 2018년 정도에 또 막 이렇게 하다가 그렇죠. 끝나다가 사실 작년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막 메타버스 붐이 일면서 그렇죠. 아예 하나의 메가 트렌드로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그런 로봇도 좀 그런 관점에서 좀 길게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기자 시절 거의 초년 기자 시절 그때 금융위기 직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네네. 스마트폰이 이제 막 조금씩 깔리기 시작할 그렇죠. 때였는데 네네. 그때 그 생체 인식, 지금 뭐 얼굴 인식, 홍채 인식 이런 걸 하는 네네. 회사가 네네. 나왔습니다. 네네. 지금 보면 굉장히 유망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스마트폰 AP 성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 이 생체 인식의 어떤 알고리즘을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네. 5년 있다가 결국 스마트폰에 그 생체 인식 기술이 들어갔거든요. 다 들어갔죠. 이제. 그렇죠. 네. 지문도 들어가고. 네, 네, 네. 그렇죠. 이게 그 어떤 기술이 뭐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 제반 인프라들이 지원이 돼야지 이게 되거든요. 지금은 아직까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VR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되려면 이 인프라들이 다 제반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아직까지 미흡한데요. 이것들이 하나하나씩 갖춰가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이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거 했는데 안 되는구나라고 이제 관심을 놓아버리면 어느 순간 이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그 한 주씩만 이렇게 사놓고 왜냐면 맞습니다. 아예 없는 거랑 한 주라도 있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보초 세운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 계좌를 이렇게 딱 맞습니다. 봤을 때 이제 이 주식이 좀 올랐네 떨어졌네 맞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약간 좀 이건 뭐 당장 뭔가 이렇게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런 그렇죠. 산업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이게 차근차근 뭔가 준비하는 회사들 중심으로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긴 관점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IT 하면은 마지막 남은 게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네네. 근데 사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LCD 산업을 우리가 또 쥐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중국한테 많이 넘어갔죠.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게 이제 OLED 쪽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올해 한 8월 정도? 그때 이제 OLED 뭐 또 무슨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네네. 얘기가 나오면서 네네. 또 OLED 관련 주식들이 잠깐 올랐다가 네네.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네네. 그래서 이 OLED 이쪽이 또 최근에 다시 좀 부각받는 것 같거든요. 네네. LG 네. 디스플레이가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또 주가가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네. 그래서 이 OLED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OLED는 크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네. 일단은 이제 중소형 쪽에서의 변화도 있고요. 대형 쪽에서의 변화도 있는데요. 중소형은 이제 폴더블 폰이 이제 대중화가 되는 거죠. 네네. 이제 전체 스마트폰 연간 시장으로 보면 한 14억 대 정도 시장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폴더블 폰 해봐야 800만 대밖에 안 됩니다. 너무 시장이 작죠. 네네. 그러면 이게 결국 대중화가 되려면 애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애플이 들어와야지 폴더블 폰이 대중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소형 쪽에서는 결국 언제 애플이 폴더블 폰을 내놓느냐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형 TV 쪽에서는 OLED TV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요. 네네. OLED TV 같은 경우 OLED 패널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는 제대로 하는 회사는 LG 디스플레이밖에 없습니다. 아, 대형 쪽이요. 네네, 그죠? 대형은. 네네. 네. 예, 왜냐하면 삼성은 중소형만 잘하고 대형 네. 쪽은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네. 사실 삼성이 거의 최초로 상용화를 했잖아요. 네네. 약간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중소형 쪽은. 맞습니다. 그리고 뭐 대형도 한다 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실패하고 하다가 네네. LG가 성공했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은 삼성이 네.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대형은 LG가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삼성이 아주 소량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QD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QD 디스플레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이제 QD OLED가 있고요. 네. QNED가 있습니다. QLED는 LED인 거죠? 결과적으로. 그 네. QD OLED는 네.
그러니까 QLED는 LCD입니다. LCD. 그렇죠. LCD에 백라이트가 이제 LED가 들어간 거죠. 그죠? 그렇죠. 네, LED가 들어간 네, 거고, 네, 네, 그 앞에 이제 퀀텀 닷이라는 소재의 필름을 덧대서, 네, 네. 그러니까 QD 필름 LCD인데, 네. 이게 마케팅 용어로 좀 부풀린 거죠. 그래서 QLED라고 해버린 네, 네, 거고요. 네. 사실 QLED는 LED 자체가 광원 스스로 빛을 내야지 이게 QLED가 맞는 건데, 네, 네. 사실은 백라이트가 있으면 QLED가 아닙니다. 원래는 학술적으로는. 네네. 그런데 이제 삼성이 마케팅 용어를 써버린 거죠. 그렇죠. 네. 예전에 LED TV도 LED 광원을 쓴 LCD TV인데 네, 그냥 맞아요. LED TV라고 네. 해버렸잖아요. 네, 그냥 LCD인데 사실 네네. 그렇죠. 뭐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중요한 거는 이제 QD OLED를 지금 30K 정도 투자했습니다. 8세대 기준으로. 네네. 30K라고 해봐야 65인치 TV로 하면 연간 100만 대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약간 좀 뭐 그냥 파일럿 파일럿 수준이에요. 네, 예. 그런 수준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OLED 쪽은 해보니까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형 쪽은. 그래서 계속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냥 LG 디스플레이한테 사오자 이런 이야기 계속 있으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그냥 삼성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네. 그냥 LG 디스플레이한테 OLED 패널 사오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들썩들썩거리고 하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결국 OLED 쪽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해관계와 삼성 디스플레이 이해관계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OLED 쪽으로는 좀 쉽지 않겠다, LG 디스플레이 때문에 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고,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니야, 우리 OLED로도 제칠 수 있어 라는 게 건데, 삼성전자는 계속 OLED보다는 그냥 그 뒤에 QNED라는 나노 LED 쪽을 계속 뭔가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쪽을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릴레이 할 수 있는 물량을 그냥 OLED 시장에서는 그냥 LGD 패널을 쓰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으니까 자꾸 이 증권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도는 것 같습니다. 나노 LED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네. 그 OLED TV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막 휠 것까지는 힘들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되게 얇게 만들고 약간 네네. 그 곡선을 만들어서 네네.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그 나노 LED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곡면을 휘거나 뭐 네네. 이렇게 하는 거는요. 네, 백라이트가 없으면 됩니다. 그냥 그쵸. 자체 발광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이야기하면 QLED가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왜냐하면 왜 나노 LED라고 했냐면 QLED 이름을 써버렸잖아요. 예전에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노 LED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퀀텀 다 소재는 그대로 쓰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네. 컬러 필터에다가 이제 네. 퀀텀 닷 소재를 발랐고 네. 이제 그 안에 광원이 네. 그 리퀴드 크리스탈을 빼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체 발광하는 빛의 LED 기둥들을 셀에다가 하나씩 넣는 겁니다. 원가가 되게 많이 들 것 같은데 막 딱 들으면. 그렇죠. 네. 네, 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네. 그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잉크젯 공정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잉크액에다가 네네. 이 그 LED 기둥들을 넣어서 네. 이게 파우더 상태로 넣어서 네네. 이거를 인쇄로 발라버리면 싸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기술의 핵심이고, 이게 원래 원천 기술이 국민대 교수님이 원래 개발한 기술인데 이거를 네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500억인가 주고 샀거든요, 기술을. 네네. 네, 그게 이제 상용화되면 정말 OLED를 넘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럼 아직까지 뭐 가시적인 그런 개발 성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개발 중이다? 잉크젯 그 네. 공정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네, 어렵습니다. 옛날에 OLED 그 대형 패널 만들 때도 네네. 그 잉크젯 그 공정으로 뭐 도포할 해본다고, 것이다라고 예,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막 테마주들 엄청 올랐었거든요 그때. 왜냐면 이제 그 우리 OLED라는 거는 네. 그냥 폐수추리처럼요. 이 유기물들을 단분자 증착으로 해서 계속 쌓아서 올리고 해서 이게 빛을 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고분자로 한 번에 훅 발라버리면, 잉크로 발라버리면 굉장히 싸지는 겁니다. 왜냐면 단분자 증착 공정이 빠지면 굉장히 가격이 싸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 증착하려면 진공 챔버에 넣어서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잖아요. 그런데 잉크젯은 그냥 실온에서 발라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나노 LED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네.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TV 같은 경우에는 대형 네네. OLED 그쪽 시장이 확대되는 거 맞는 것 같고 네네. 그다음 중소형 시장에서는 애플이 들어와야지 사실상 그렇죠. 그 폴더블 폴더블, 시장이 네, 커지면서 이게 이제 그 관련 그런 기업들 그렇죠. 돈을 잘 그래야 벌 것 대규모 같은데 투자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런 게 진행이 된다, 네. 애플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네. 그 여기에서 돈을 잘 벌 만한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유리 기판, 그러니까 울트라 씬 글라스라는 그 소재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기존의 그 OLED 공정은 대부분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UTG를 담당하는 회사는 이제 그 유리 자체는
삼성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네네. 원래 도우 인시스라는 회사가 이제 비상장 회사가 있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사버렸어요, 회사를. 네. 그래서 상장 일정은 요연해진 거고 지금 삼성이 또 베트남에서 자체 라인으로 또 FTG라는 UTG하고 이제 비슷한 네네. FTG라는 소재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열 면치 장비를 하나기술이라는 회사가 담당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유리 쪽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힌지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문에 보면 경첩 같은 거죠. 그쵸. 이게 네. 접히면 딱 너무 접히면 부러지기 때문에 이거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KH 바텍이라는 네. 회사가 이 힌지를 담당하고 있고 내부의 메탈 플레이트라는 그 영역을 파인테크닉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크게 이제 애플이 들어오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사실 뭐 애플의 납품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네. 차원에서 이제 보자 이제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이게 무조건 애플로 네. 들어간다 이런 건 아직까지 네. 전혀 결정된 건 없습니다. 네, 오늘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정말 좀 다양한 그런 또 업계에서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심도 깊은 내용을 전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증권가에서 들리는 일반적인 얘기와는 좀 다른 부분이 투자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영수 대표님이 또 하나의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투자의 신이라는 채널인데 아무래도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좀 더 직접적인 그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IT의 신 채널, 투자의 신 채널 다 방문을 해주셔서 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영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